네,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의 이승열 대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간만에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아주 청명한 날씨인데요. 오늘 이렇게 좀 약간 밖에 나들이 가기도 좀 좋은 날씨이고 또 개강해서 캠퍼스의 어떤 정취를 즐기기에도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해답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준비한 것들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가 잘 소개해줬던 것처럼 어제는 이제 저희 현대자동차의 미래 비전과 또 R&D 부문 쪽에 어떤 차량 개발 이야기들이 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 생산 쪽 매뉴팩처링이죠. 이쪽에도 당연히 이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 속에서 그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 각 매뉴팩처링 부문에서 그 변화의 중심부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생산 현장이나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느끼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와주신 분들 각자 한 분씩 인사 먼저 드린 다음에 본격적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매본부 전자부품 구매팀 전주현 대리입니다. 오늘 이제 구매본부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렌트 기술 디지털 생계팀 최동규 과장입니다. 저는 프렌트 기술과 미래 공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공장 의장 52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일 과장입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사실 공장 부분의 운영 현실을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본부의 EV전자기술팀의 이호창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직무 토크인데요. MSG 없는 솔직 담백한 토크로 품질본부 솔직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호차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혀 오늘 이거 없는 MSG 없는 걸로 한번 오늘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각 선배 사원님들의 발표를 드리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전자부품 구매팀의 전준현 대리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죠. 그 자동차의 최소 단위인 그 많은 부품들을 담당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부품 개발 분야의 전준현 대리님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수립 전문가로서의 신기술 바이어라는 제목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통신소대장으로 포천에서 2년간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복무 마치자마자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서 그 현지 이제 중공업 회사에서 이제 구매 직무를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요. 그때 했었던 이제 구매 직무 경험을 살려서 이제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에 입사를 해서 현재 전자부품 구매팀 아다스그룹에서 자율주행 부품 이제 구매를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본부에 대한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 내에서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본부는 지금 현재 1차사는 한 300개 이상이 되고요. 2차사, 3차사 포함하면 이제 수천여 개의 협력사와 함께 100조가 조금 안 되는 이제 자동차 부품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운영하는 협력사나 이제 구매 금액이 아마 상상 이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매본부의 이제 주 업무는 먼저 이제 자동차 부품의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부품 구매 업무, 선정된 업체와 같이 부품을 양산해내는 부품 개발 업무, 그리고 이제 그 양산 이후에도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협력사의 부품 품질 체계를 육성하는 부품 품질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원자재라든지 뭐 자동차를 양산하기 위한 시설, 뭐 설비 등을 구매하는 일반 자재 구매 부문이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구매본부는 현대자동차의 각 부문과 협력사를 잇는 가교 역할이자 협력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장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무 외에도 구매본부는 그 조직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1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규모가 큰 만큼 마치 하나의 기업과 같이 구매 정책의 뭐 기획이라든지 전략의 수립, 협력사 교육, 지원, 뭐 원가 분석, 뭐 경영 분석 등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대생에 대한 니즈도 있지만 이제 그 외 업무를 하기 위한 또 상경계, 뭐 그 외에 이제 전공에 대한 니즈도 많은 본부입니다. 본부의 장점으로는 일단 자동차 이제 신차 개발뿐만이 아니라 양산 후에도 구매 본부는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개발에 대한 이제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요. 이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공장까지 포함해서 해외 각 공장마다 주재원들이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근무 기회도 굉장히 많은 본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 담당자들은 각 그 담당하고 있는 협력사에 이제 CEO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의 대표들과 향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경영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개발에 대한 폭넓은 시야뿐만 아니라 원가 관리 능력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꿰뚫고 있는 그런 능력들 때문이겠죠.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본부 내에서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지금까지 기계 장비였죠. 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하드웨어 측면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이제 자동차는 급격하게 전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변화가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였듯이 친환경, 뭐 커넥티비티, 자율주행과 같은 지금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 트렌드들은 지금까지의 자동차가 변화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 내에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통의 이제 자동차 부품 강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계속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뭐 ICT 업체들, 해외 IC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로 판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무섭게 뛰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구매 담당자는 과연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고민하고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신기술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웃사이드 미러, 거울을 활용해서 뒤를 보던 시스템을 카메라로 대체해서 뭐 디자인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연비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는 기술인데요. 이 신기술을 현대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 과연 구매 담당자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네, 먼저 구매 담당자는 이 기술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뭐 구매 담당자가 연구소가 아닌데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정말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중장기 로드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담당자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어떻게 업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 부품의 원가 경쟁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게 소싱할 수 있는지 최적의 소싱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업체 운영을 어떻게 고민하는지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협력사 풀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을 때만 업체들은 베스트 가격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 물량 예측이 가장 필수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생각했던 물량보다 업체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미 레드오션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업체들이 경쟁력 있게 막 투자를 많이 해서 가격을 낼까요? 반대로 물량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었는데 업체들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수주하자마자 본인들의 라인 캐파를 초과해 버렸어요. 그럼 과연 그 다음에 베스트가를 제출할까요? 굉장히 느슨한 가격을 내겠죠. 입찰 후에도 구매 담당자는 지속적인 리뷰를 통해서 그 풀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단위 부품들을 보시면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카메라 2개, 디스플레이 2개, 그리고 제어기 하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호환성 문제라든지 품질 확보 측면에서 5개를 한 업체에서 소싱하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질이 안정화가 되는 시점에서 구매는 연구소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 별도로 운영업체를 만들고 디스플레이는 별도로 운영업체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업체 운영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제안하는 것도 구매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해외의 어떤 업체에서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컨셉인데요. 잘 보시면 뒤를 바라보는 이제 미러 대체 카메라가 있지만 그 밑에 조그만 카메라가 보일 거예요. 조그만 카메라는 사실 미러 대체 시스템과는 전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서라운드 뷰라고 하는 이제 운전자 주변 360도를 촬영해서 운전자에게 이제 주차하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게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낸 게
별개의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장착 부위가 비슷하다 보니까 카메라라는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합쳐서 개발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불필요한 중복 방지를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게 소싱을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가격도 내려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 그 화질이 균일해지고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매는 가격만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그게 가장 구매의 어떻게 보면 핵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러를 빼고 카메라를 단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법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 국가애들은 미러와 카메라를 동시에 다는 저런 하이브리드 타입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러 업체가 어떻게 보면 카메라 업체들 때문에 매출 감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미러가 절반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절반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카메라 업체들은 매출이 절반이 줄어요. 그래서 경영 위기가 와서 도산의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면 미러 다는 차들은 생산 차질을 빚겠죠. 그럼 구매 담당자는 그런 면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했던 고민이에요.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도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제 버스나 택시를 탔을 때 뒤를 바라볼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취침을 한다던가 굳이 바깥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도래를 한다면 이 기술에 협력사들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회수할 수가 없겠죠. 구매 담당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협력사들의 투자를 말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의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구매본부 내에서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제로. 이제 자동차 산업계 스터디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말에 이제 유럽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법규를 강화하고 법칙금을 높이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지금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연간 120만 명의 사망자가 교통사고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작년에 북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AEB 자동 긴급 제동 장치죠.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를 저절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세워주는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브랜드들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기본화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대중 생산 브랜드들은 50%를 간신히 넘고 있죠. 사실 저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착률이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부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 고가인 거죠. 카메라, 레이더 같은 부품들은 고가인데요. 만약에 자율주행 부품 구매 담당자인 제가 최적의 소싱 전략을 수립해서 좋은 품질의 부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싱을 해서 이런 대중적인 브랜드들도 정말 기본화율을 100%에 육박하게 장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제 선에서 이 비전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제가 작년에 이제 업체 발굴 때문에 중국 출장을 갔었을 때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쪽에서 사진 찍자고 이제 사진 기사 불러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에요. 다음 달에 사부에 실는다고 했는데 지금 진짜로 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사원 3년 차였습니다. 근데 구매 담당자 이제 방문한다고 했을 때 저렇게 큰 플랜카드, 긴 플랜카드와 모두가 나와서 저렇게 옆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어떤가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위상이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의 구매 환경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원가 절감 아니면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조달비 절감 등이 이제 주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탑5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구매본부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리님 뭐 이런 행사를 좀 많이 해보신 거 그렇게 좀 생각될 정도로 발표 잘하시는데요. 아유, 네. 옆에서 뭐 도와드릴 그럴 것들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발표 충분히 잘 들었고요. 조금 약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궁금한 걸 하나 좀 여쭤보자면 이 구매라는 게 사실 모든 회사에 다 있잖아요. 다 어떤 자재들이 필요할 거고 또 직원들이 쓰는 것들도 필요할 테니 구매가 다 필요할 텐데 좀 현대자동차의 구매가 좀 타사 구매 또 특히 그 전에 H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또 구매도 똑같이 하셨었는데 약간 차별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대생들이 주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타사와 달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사는 그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그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싱하는 게 전부라면 저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뭐 조금 경쟁력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그 협력사를 계속 육성을 해서 협력사의 육성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성장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협력사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자동차 구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협력사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우리 현대자동차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약간 이런 자율주행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최신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시거나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항상 뭐 네이버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카테고리를 넣어놔서 자동차는 항상 아침마다 살펴보고 그리고 뭐 어떤 특정 뭐 이렇게 자동차 업계만 다루는 신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이제 구독해서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계속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관련 기사들을 그냥 심심할 때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그냥 몸에 그냥 체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그 저기 어떤 수능 모범생들의 그런 말처럼 뭐 특별하게 공부는 한 건 없고요. 약간 이런 답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전준현 대리님의 발표 들어봤고요. 예, 이제는 그 다음 코너인 우리 플랜트 기술 분야에서 와주신 선배 사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플랜트 분야에 플랜트 기술과 또 플랜트 운영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분들이 약간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플랜트 기술 최동규 과장님 모셨고요. 플랜트 운영의 박계일 과장님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느끼시면 좋겠고요. 우리 최동규 과장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생기팀에서 오셨어요. 이름이 되게 멋있죠. 한번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디지털 생기팀 최동규 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스마트 팩토리와 플랜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 그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를 설명드리면 우선 발표하는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의 플랜트 기술 그리고 플랜트 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거기에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강원도 두메산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때는 그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것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하는 굉장히 저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막연하게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자동차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학생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 동아리나 아니면 전공 과목 그 외 대외 활동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 전공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자동차 기술의 총화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14년째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랜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는 푸차도이라고 부르는 프레스 공장, 차체 공장, 도장 공장, 의장 공장 이렇게 생산 단계별로 공장이 있습니다. 프레스 공장에서는 강판을 잘라서 판넬을 만들고, 차체 공장에서는 로봇이나 관련된 설비가 판넬을 용접을 해서 차체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차체 프레임을 도장 공장에서 도장 로봇가 예쁘게 옷을 입히면 의장 공장에서 수만 가지 부품을 작업자들이 부품하여 최종적으로 차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생산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설비, 작업자, 부품, 공법. 앞에 영어 약자로 M자가 다 붙어 있는데 저희는 4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설비, 그리고 조립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 그다음에 조립 작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품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법,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린트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4가지 포엠의 요소를 적절히 배치를 해서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납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일하고 있는 생기개발센터라는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기개발센터는 의왕에 건물이 있고요. 재작년에 생산기술에서 특별히 생산기술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개발된 기술을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설비를 만들어서 공장에 적용해서 향후 양산 공장에 문제점이 없도록 품질 확보하는 것까지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술 개발 항목에서는 언제나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니즈를 파악을 해서 생산 공장의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항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세미나나 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는 조직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약간 생산 기술의 연구소라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생산 기술의 R&D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저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디지털 생기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름에서도 좀 느낌이 좀 오겠는데 저희 디지털 생기팀은 저희 ICT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하는 조직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산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막 그런 웨어러블 글래스 같은 거 쓰고 작업 같은 거 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작업자들이 그런 기술을 적용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가상 조립 검증이 되겠는데요. 실제 양산을 하기 전에 실체 부품을 가지고 조립 작업을 하면서 실제 양산을 할 때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했던 문제점이 생겼을 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때는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는 가상현실을 활용해갖고 디지털 차량을 활용을 해서 조립을 직접 수행해 보면서 양산 단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사전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 단계에 문제점을 반영을 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증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한 작업 자세 분석이 있는데요. 이게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천정에 있는 카메라가 작업자들이 센서를 각 관절에다가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착된 센서를 인식을 해서 디지털 모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작업자들의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의 부하가 걸리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를 보거나 아니면 중량물을 들거나 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이 작업자는 무리가 가서 나중에는 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평가를 하게 돼서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저 게임이나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는 그 몸에 센서 붙이고 하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게임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미래의 프린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은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크게 네 가지 큰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이 발명해서 단품종의 소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개발함에 따라 단품종 대량 생산, 그다음에 그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 자동화 기술이 많이 그 3차 산업혁명에서는 발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트렌드가 지금 변화를 겪게 되겠는데요. 사용자들의 고객의 그 니즈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다품종, 맞춤 생산형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자동화 기술, 그다음에 ICT 기술, 그다음에 뭐 많이 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품종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정 그 일관 생산 방식이나 아니면 고정 설비령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이뤘는데요. 앞으로는 가변 유연 생산이나 아니면 자유로운 분산 제어를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우리 공장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타임을 타고 미래 공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 공장에 대한 영상인 거죠? 예.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는 로봇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로봇도 고정되어 있는 그 로봇이 아니고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면서 내가 작업해야 될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부품을 장착을 할 때 부족한 부품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식해서 부품 창고로 부족한 부품을 필요한 거를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부품 창고에서는 부품을 자동으로 실어서 최적의 경로를 파악을 해갖고 보이는 그 AGV가 필요한 곳에다가 부품을 날라줍니다. 그리고 그 작업자와 로봇이 동시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자가 로봇을 이동을 해서 내가 해야 될 작업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일한 작업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겠고요.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전 공장에 있는 로봇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조립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동기화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연료 탱크나 아니면은 시트, 그다음에 뭐 윈드글라스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을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로봇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서 작업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해서 다양한 사양의 제품이 조립하게 되는데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오장착이나 아니면 미장착의 그 실수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장착한 게 어떤 것인지를 근처에 가면은 표시를 해줘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방금 나온 영상에서는 빨간색 경우에는 이제 그 부품이 아니라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초록색이 떴을 때 장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시간 작업을 할 때 작업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보조 기구를 활용을 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괄 품질 검사를 통해서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 작업자들은 웨어러블 글라스를 통해서 어떤 그 품질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 결과가 만족이 되면은 만족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에 인도되는 그런 생산 공장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영상만 봐도 되게 편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어떤 그런 상상이 아니라 앞으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구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보였던 기술 중에는 이미 구현된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래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그 바뀔 그 프린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프린터 기술에서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산 공장은 끊임없이 바꾸고 그 변화를 하면서 생산 공장을 개선하면서 효율적인 공장으로 효율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공장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그 생각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가 우선 필요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생산 공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로써 생산 공장을 바꿀 수 있는 그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기술에서는 다른 부분과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독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구소나 아니면 품질, 생산 부분과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미래 공장도 정답은 아닙니다. 미래 공장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그 여러분들도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향후 돌아봤을 때 그 본인들한테 큰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뭐 좌절도 있을 텐데요. 그런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이 아마 여러분한테는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디지털 생기팀의 최동규 과장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이 영상을 사실 준비하면서도 봤는데 회사 내에서도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손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 사뭇 많이 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럼 과장님 지금 하나 좀 여쭤보자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플랜트 기술과 플랜트 운영은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플랜트 기술은 차를 양산하기 이전에 생산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산 이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설비를 깔고 라인을 설치를 하고 하면서 양산 이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기술이 플랜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플랜트 기술의 발표를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이어서 우리 플랜트 운영 쪽에 발표를 담당해 주실 박계일 과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일 과장님은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세요. 울산 공장에서 오셨고요. 또 그리고 울산 공장에서 10여 년 넘게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생산 현장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본인 나름의 생각하는 플랜트 운영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박계일 과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무리되는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박계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서울 출생이고요. 제가 굳이 강조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 태어난 곳은 당시에 그 산부인과 전문 병원 중에 전국 최대의 병원이었던 제일병원입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제 실제 그 출생지 주소가 서울 제일병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실수로 그 아이의 주소지를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제일병원에 주소지를 등록하셔서 본의 아니게 제 집은 제일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한 곳을 주소지로 했다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인천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요. 그 이후에 97년도에 기계공학 전공으로 해서 대학교 입학해서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 할 99년도에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2004년도에 그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결혼해서 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귀여운 아들과 이쁜 딸을 가진 행복한 가족으로 지금 이루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완벽한 밸런스네요. 예. 그럼 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지금 과장님 팀명이 그냥 무슨 팀이 아니라 의장 52부였어요. 예, 조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지금 다른 분들의 대부분의 그 어떤 팀 그룹의 명칭은 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회사의 어떤 그 정책적인 그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회사에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팀으로 그렇게 그 조직 명칭이 돼 있고요. 저희 생산 조직은 어떤 생산 공장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과제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부 이렇게 지금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52부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 울산의 공장 중에서 5공장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학생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좋게 하자면 5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차종들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울산 5공장에는 총 2개의 완성차 생산 라인이 있는데요. 그 1라인 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런칭된 G70부터 G80, G90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52라인인 2라인에서는 그 투싼 차종과 그다음에 그 좀 아까 뭐 저도 말씀드린 이제 수소 전기차 넥스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회사에서 가장 핫한 차들은 그냥 바로 엄청 많이 보시겠네요. 흔하게.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장 그 높은 브랜드과 그다음에 가장 빠른 신기술이 접목된 차 이것들 다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울산 공장에서의 나의 업무부터 시작해서 수소 전기차 양산 그리고 이런 후배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울산 공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68년도 설립된 이후에 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고요. 현재 15개 차종 연간 한 154만여 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 최대 생산 기지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만큼 구성원들도 많은데요. 약 한 3만 4천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은 그 원소재를 공급받아서 소재 성형 가공부터 해서 엔진 변속기 및 완성차 생산 그리고 수출 물류까지 하나의 지역에서 그 어떤 그 제조의 전 과정을 그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공장이고요. 거미줄처럼 좀 얽혀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심이 돼서 현장감을 충분히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울산 공장의 폭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약 7개 지역, 그다음에 11개 해외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각 지역 특색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아주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각 생산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표시하신 거죠? 예, 각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우선 저의 그 업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입사할 때 저희 면접관께서 저희 그 면접 인원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 미디어에 가장 좀 그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그 같이 면접 본 인원들은 지금은 어떠한 차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답변을 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는 그 LPGA에서 우승한 박세리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런 사진들이 좀 그 신문 1면을 좀 장식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신문 1면을 박세리 선수의 사진이 장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입사를 한다면 현대자동차의 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하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좀 약간 엉뚱한 좀 답변이었다고들 좀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같은 의문점과 동일한 해결 방안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현대 자동차가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manufacturing이라는 그 단어가 단순히 어떤 제조업에 대한 단어가 아니고 실제 그 어원을 보면 마누스 팩토스라는 손으로 만들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다른 제조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가장 많이 이제 겪어온 그 울산 5공장에서 약 14년 동안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선행 개발 부분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생산한 그 차종을 그 적정한 시기와 좋은 품질로 지금 공급을 하는 그런 생산 부분에서 플랜트 운영 부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의장 부서라면 단순히 뭐 단순 조립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하는 업무는 신차종 양산 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차종 프로젝트가 그 설정이 되면 차량 구조 분석을 하는 신차종 분석부터 해서 양산 방안 기획, 양산 협의, 그리고 양산 운영까지를 맡고 있는 생산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과는 달리 그 대 업무 부분보다는 그 대내 사내 그 업무 협의가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차량을 만들 때 있어서 수많은 뭐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각 부서 또 이해 부서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전기차 양산에 대한 것으로 좀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저 사진은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1세대 수소 전기차인 그 투싼 FCV의 가장 마지막 양산된 차량을 가지고 저희 그 같이 근무하는 인원들과 좀 사진 촬영을 해서 남겨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그 사진은 넥소의 이미지인데요. 1세대의 수소 전기차에서 2세대 수소 전기차로 넘어간 이 과정이 과연 순탄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그 플랜트 운영 부분은 사내에 각 지원을 받아서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설계 부분에 어떤 설계 구조 만족, 그 다음에 품질의 품질 만족, 구매 단위 수용, 그 다음에 생기 부분에 가장 적은 투자로 효율성 있는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에는 현재까지 대량 생산 체제라는 체제를 구축해서 이끌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소량 체제, 생산 체제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어떤 그런 화두를 해서 그 넥소를 저희가 양산 준비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의 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동규 과장님하고 약간 연결성이 드러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넥소라는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가장 최신 기술을 접목한 연료 전지 전용 첫 차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도 좀 가볍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계 구조부터 부품 단위 그 생산 운영 조건과 맞게 변경하는 데만 약 2년 넘게 저희가 그 각종 협의를 진행을 하였었고요. 생산 설비 구축에만 한 1년 넘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현재 넥소 양산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 노력 끝에 좀 그 얻어진 저희 그 의장 전용 라인을 간단하게 좀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넥소 라인인 거죠? 예, 여기는 넥소를 위해서 전용 라인을 새로 이제 꾸민 라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소량 양산 체제에 맞는 그 성역화 설비라든지 아니면 품질을 위한 부분은 약간의 자동화도 지금 전미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내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크래시 패드나 수소 본배를 지금 장착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장이 되게 밝아 보이는데 원래 실제로도 좀 이래요? 예, 실제 와 보시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밝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무리 스마트하다 하지만은 차량 부품들이 그 어떤 장비나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좀 반드시 필요한 공정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접목된 이제 그 플래시 오토 핸들이 이제 모습 네. 보였습니다. 저 영상 제작도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예, 저희 그 현대자동차는 참 이 넥소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어떤 저희 그 현대자동차가 그 추구해 나가야 할 어떤 그 자동차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 저희 생산 공장도 어떤 그 홍보가 사실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저것도 저희 그 전문 영상 업체를 통해서 직접 제작하고 좀 편집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산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장에 가시면. 이 사진은 그 지난달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저희가 그 저희 현대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에서 주관해서 그 강릉과 진부에 평창 그 넥소 시승 체험회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한 4천여 명 정도가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직접 시승을 하고 하는 경험을 하셨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여기서 담은 이유는 저희 그 플랜트 운영 부분이 단지 완성차 생산을 하고 끝내는 쪽이 아닙니다. 실제 고객들과 직접 그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그 실제 저희가 생산한 어떤 완성차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완성차 생산 공정에 개선해야 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 플랜트 운영 부분은 각종 협의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타 부분보다는 직접 실무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끈기나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교감에 좀 적극적인 분, 말보다는 실행이 필요한 그 분들이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현대자동차 플랜트 운영 부분은 사실 하면 된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돌력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풀지 않으면 현재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입사한 지 한 14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 내에서도 타 부분은 굉장히 그 어떤 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이 닥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었는데 사실 플랜트 운영 부분은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늦춰지는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입사한 이후에 가장 그런 가속도가 빠른 그런 부분으로 제가 느껴지고요. 향후에는 더욱더 빨라져서 아마 그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을 선도하는 그런 플랜트 운영 부분이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끈기와 그런 것을 이끌어 가려면 사실 어떤 끈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교감, 이런 실행이라는 삼박자를 갖추신 적극적인 그런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운영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박계일 과장님 발표 잘 들어보았고요. 네, 박계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플랜트 운영과 플랜트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박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까 최동규 과장님께서 기술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플랜트 운영 부분은 어떤 그런 플랜트 기술의 그 운영 공법이라든지 설비 지원들을 받아서 효율성을 가지고 그 공정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제 운영하는 부분을 많이 치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되게 협업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좀 협업 사항들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실제적인 협업 사항은 저희가 차량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R&D 부분하고 많은 협업을 하고 실제 생산 설비 관련한 부분들은 플랜트 기술 부분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나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돈독한 관계입니다. 약간 좀 어색해 보이시는데요. 이게 원래 그 여긴 뭐 대부분 결혼들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부부관계라는 게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싸울 때도 있고 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쾌한 설명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조금 좀이 쑤실 것 같은 우리 이우창 과장님을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듦에 있어서 당연히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가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고객들은 만족을 할 겁니다. 이 만족감 확보에 목숨을 매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품질 분야의 이호창 과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품질본부의 EV 전자기술팀 이호창 과장입니다. 정말 좀 제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긴장되기도 하고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픈 마지막인데 제가요 하여튼 좀 부드러운 분위기, 좀 약간 좀 밝은 분위기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MSG 없이. 예. 저는 그 우리 품질본부를 디테일을 완성한 끝판대장이라는 제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순서는 간단하게 제 소개, 그리고 우리 팀 소개, 그리고 우리 품질본부 소개에서 이제 What Makes Me Move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및 우리 팀 소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네, 저는 이호창입니다. 대학에서는 산업공학을 전공했고요. 2010년에 입사해서 품질 업무를 현재 8년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행 아주 좋아합니다. 네. 여기 옆에 이제 사진은 제가 미국에 좀 장기간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주말에 잠깐 다녀온 곳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쪽에 이제 마이애미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작은 섬들이 다리를 통해서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요. 그 다리 위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회사 입사하셔서 혹시 출장을 가시거나 뭐 나중에 여행 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복장이 한여름 복장인데 12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네, 보니까 또 다시 가고 싶네요. 저는 좀 독특한데요. 입사해서 맨 처음에 이제 아산 공장으로 배치받아서 품질관리부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품질 문제 개선 업무로 시작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우연히도 아산 공장에서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종을 양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하이브리드와의 인연을 맺어서 현재 팀인 EV 전자기술팀에서도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작년에 이제 우리 팀으로 오게 됐는데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회사에는 뭐 사내 공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제도냐면 직원들이 이제 경험이나 적성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 좀 활용해서 자기가 좀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팀이나 아니면 직무 쪽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는데요. 제가 또 운이 좋게도 작년에 그 제도에 선발이 돼서 현재 팀으로 오게 되고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전기차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수소 전기차까지 담당하는 팀으로 와서 이제 같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팀이 어떤 팀이냐? 우리 회사 내에서도 이게 영어 알파벳이 붙는 팀명이 잘 없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팀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여기 아까도 보셨는데 넥소 차량이죠.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를 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양산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해서 이제 준비를 한 차량입니다. 우리 팀은 이제 신차 개발에서 특히 이제 이런 전기차 신차 개발에서 품질 쪽에서는 주도적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 자동차 산업이 크게 큰 변화의 흐름이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크게는 뭐 자율주행 차량 개발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팀에서 하는 이제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또 수소 전기차 전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팀은 그 전동화에서 우리 회사 내에서도
거의 대표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특히 품질 측면에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팀에는 크게 이제 차량 개발 단계, 신차 개발 단계에서 품질을 담당하는 신차 그룹, 그리고 양산 이후에 또 계속 품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제가 이제 뭐 고전압 배터리, 모터, 저기 충전기 이렇게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팀에서 담당한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저하고 우리 팀에서 소개를 드렸으면, 우리 품질 본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소개를 드리면, 얼마 갑자기 전에 이제 토로토로 이적하신 장르가 좀 변경이 됐는데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모르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마무리 투수입니다. 오승환 선수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 정도 떠오를 수 있는데, 먼저 돌직구. 요즘 프로야구 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만 하셔서 반응이 좀. 그리고 별명이 끝판대장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를 이제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 품질본부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끝판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요. 우리 회사에서 많은 신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차 개발 과정에는 많은 단계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이제 품질 수준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계속 이제 개발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품질 본부는 각 단계별에 해당되는 그 품질 목표를 점검을 하고, 그거를 만족해야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기는 그런 끝판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복잡한, 많이 얽히설키 좀 복잡한 표현 같은데, 이거를 준비한 거는, 우리 품질 본부에 오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다는 걸 좀 표현하고자 일부러 좀 넣어봤습니다. 이게 차량 시스템을 보면 크게 이제 차체, 의장, 샤시, 그리고 전자 PT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품질 본부 내에서도 역할에 따라서 신차 쪽, 그리고 양산을 담당하는 품질 보증, 그리고 품질 전략 및 경영이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전자 및 PT를 담당하는 품질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본부에 오시게 되면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얻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시게 될 거고, 이걸 잘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우리 본부 오셔서 직무나 업무를 좀 지원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갑자기 드링크가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차도 아닙니다. 윗분들 보면 혹시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부담을 느끼셨는데요. 준비하면서 좀 부담도 느꼈는데, 혹시 니드 포 스피드라고 아시나요? 뭐 영화로도 나왔고, 한창 2000년대에는 좀 게임으로도 많이 각광받던 게임이 있는데, 제가 한창 대학 시절에 즐겨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차량이고요. 왼쪽에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미쓰비시의 랜서 에볼루션이고요. 우측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아메리칸 머스카의 대표죠. 포드의 머스탱입니다. 직접 타신 게 아니라 게임에서, 그쪽에 뭐 타신 적은 없고 그냥 게임에서 이제. 국내 차가 좀 잘 안 돌아와서 돈은 많은데 구매력은 되는데 좀 공급이 좀 없더라고요. 이걸 이제 갑자기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여기까지 있게 된 원동력은 그냥 저의 이제 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열정,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봤고, 정말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전준현 대리님도 뭐 네이버 자동차, 저도 매일 출석 체크합니다.
뭐 이제 매일 들어가다 보면 기사가 중복돼서 이제 새로운 게 잘 없고요. 뭐 신차 리뷰나 아니면 신기술 트렌드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그런 걸 보고 매번 집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보니까 와이프는 이제 자동차에서 잘 들어갔다, 천직이다, 뭐 이런 또 핀잔도 주기도 하고요. 약간 덕업일치가 된 그런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의도한 거 아닌데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회사 생활하게 되면 좋은 일만 없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뭐 힘들면서도 기억에 많이 남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좀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산 공장에서 이제 업무 순환 기회가 있어서 샤시 평소에 좀 관심 있었던 차량을 좋아해서 샤시 시스템에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시 시스템에서 조향 파트를 좀 맡게 되는데요.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향 파트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던 고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우측으로 쏠림, 뭐 차량 쏠림 문제라고 했는데 차량 쏠림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제 해결이 잘 안 돼서 골치를 썩였는데 당시에도 아산 공장에서 양산하던 소나타 그랜저에서 차량 쏠림 품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 때문에 저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고요. 예. 하지만 뭐 반전이 있겠죠. 저희 그룹장님께서 또 이쪽 계통에 도사셔서 좀 경력도 많고 잘 아셔가지고 그분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기본 기초적인 것부터 많이 가르침을 받고 같이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여름에도 이제 워크숍에서 뭐 차량의 데이터를 측정하거나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쏠림 문제 자체는 좀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서 설계 쪽에 연구소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방문해서 설계 담당자들을 많이 괴롭혔죠. 정말 많이 괴롭히고 뭐 대책 내놔라 하면서 갑질 아닌 갑질도 좀 많이 했고요. 네, 뭐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 괴롭힘이 효과가 좋았어서 효과가 나타나서 차량 쏠림 문제도 좀 안정화할 수 있었고 작년 초에 그 아산 공장에서 양산한 차 혹시 아세요? 차에 별로 관심이 다 없으시네요. 네, IG 그랜저 차종을 작년 초에 또 양산을 했는데 IG 그랜저 차종 그 개발 단계에서 제가 좀 많이 이 차량 쏠림 개선을 위해서 많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쏠림 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좀 세련된 조향감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했고 그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회사에서의 많은 분들의 노력, 특히 우리 품질 본부 쪽의 그런 노력들이 차량의 디테일을 완성을 향한 끝없는 노력이냐 도전 그리고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기승전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느낌인데요. 뭐 그런 좀 판이한 교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아직 입사 10년도 안 됐고 그 훈련이고 이제 또 아직까지 교육이고 여러 가지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있고 여러분도 아마 아직 인생에서 훈련의 과정이지 않나요? 뭐 결실의 과정은 아니잖아요 아직. 네, 그런 과정이 있 건데 인생을 좀 길게 내다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길잖아요. 길게 내다보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고 속도보다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입사도 준비하시고 앞으로 학교 생활도 잘 마무리하셔야 될 텐데 뭐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본인이 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잘 선택하시면 성공적인 인생에 좀 더 가까이 다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아니군요. 좀 떨려서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즉 제 개인적으로 우리 품질본부에 오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유형을 한 4개만 좀 뽑았는데요. 먼저 애입니다. 애. 한 분 다 아시죠?
자동차에 관심, 뭐 열정,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잘 관심이 있으면 더 잘 하겠죠? 예, 그럴 것 같고요. 두 번째 뭘까요? 물음표인데. 오, 이것도 너무 좀 평범했나요? 예, 호기심 맞습니다. 예, 대단한데요. 엄청난 수준이십니다. 예, 호기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세 번째 지비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호기심과 지비엄이 있으면 아마 우리 회사나 우리 품질본부 내에서도 대박을 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품질 앞에 분들도 이제 타본부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회사 자체가 좀 워낙 그 큰 기업이고 또 자동차 생산이라는 게 이게 뭐 한두 개 부분만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소통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해서 네트워킹이 있으면 정말 힘든 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정말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제 소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뭐 이미지도 넣어주셨지만 정말 좀 품질 쪽의 이미지는 약간 그런 마무리 투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좀 지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플랜트 운영에도 이제 품질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근데 또 따로 분야로 품질 분야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 품질 본부와 또 플랜트 쪽의 품질 관리와 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예, 뭐 그 질문은 제가 직접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생산 공장에 소속돼 있는 품질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한 7년간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어서 뭐 잘 알지만 뭐 좀 약간 좀 반전인데 크게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기본적으로 이제 품질 업무는 우리 회사에서 좀 비슷하고 뭐 업무 흐름이나 이제 내용이나 비슷한 게 많은데 다만 좀 활동하는 영역이나 좀 포커싱이 다른데요. 차이점이라면 품질 관리는 그 생산 공장에 소속돼서 그러니까 양산차가 최대한 좀 양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생산 공장 내 품질 문제를 좀 주로 다루고 개선하는 데 주안점이 있고 품질 본부는 이제 생산 공장 밖에서 출고죠. 이제 고객에게 판매된 이후에 발생하는 품질 문제에 좀 더 주안점을 갖고 개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크게 따지면 약간 생산 공장에서 출고 전과 그렇죠. 출고 후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끊어질 수는 없겠지만 약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오늘 매뉴팩처링 부문의 선배 사원님들의 발표 자료를 다 들어보았는데요. 약간 각 선배 사원님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좀 잘 들어주셔서 잘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발표 자료는 다 들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 희망을 하시면서 사전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 코너에 좀 적합한 질문들을 좀 선별을 해보았는데요. 그 질문들을 한번 같이 해답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넘기시는 거 좀 주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제 전준현 대리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구매 분야에서 일하는데 공학적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 반대로 인문계학생의 경우엔 공학적 지식이 없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을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부품 구매라든지 개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공학적 지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쪽 전공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부에 입사하시면 그쪽으로 가실 확률이 높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원가 관리라든지 협력사 경영 분석 등 상경계 관련 업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학적 지식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이제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전공에 이제 뭐 치우쳐 있다 구매본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회사 그 협력사의 뭐 원가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 그런 영역에 공대생분들도 또 이제 나중에 일하다 보면 가기도 하고 또 그런가요? 또 아니면 상경계 분들이 또 약간 그런 부품 쪽에 약간 공학적 지식이 필요한 곳에 또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본부 내에서도 사실 이제 직무 순환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계속 치우쳐서 그쪽으로 물론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원한다면 충분히 이제 다른 영역도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본부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도 이제 구매 질문인데요. 구매의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빡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좀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를 보시면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빡세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사실 구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매 인원뿐만이 아니라 그 구매와 관련된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재작년이죠. 일본에 대지진 났을 때 반도체 조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때 저희 팀 20명이 바쁘면 협력사들은 정말 수백 개가 바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실 바쁘다는 소리 한마디씩만 나와도 수천 명이 바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본부가 다 바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팀 바이 팀이고 시기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문이 소문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각 그 사원이나 뭐 대리여도 상당히 이제 뭐 담당하는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뛰는 필드가 좀 넓은 건 사실인가요?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발표 자리가 사원 1년 차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협력사분들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술 로드맵을 맞춰 갈 것이며 앞으로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발표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요. 예, 그런 업무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어쩐지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플랜트 기술이고요. 플랜트 기술이라고 하면 공장을 짓는다, 뭐 소위 라인을 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포엠이라는 요소를 이용해갖고 그 생산 준비를 하는 과정이 플랜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공장을 뭐 만들지는 않겠지만 공장 내에 그 양산 단계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뭐 설비나 아니면은 뭐 작업자 그다음에 그런 공법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공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해외에 또 새로운 신규 공장이 만들어진다 그런다라면 당연히 이제 그쪽에 부지를 사러 가거나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도 가겠지만 그럼 공장을 건설할 때는 일단 플랜트 기술 분들이 가장 먼저 가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그 플랜트 기술은 그 생산 뭐 신공장이 뭐 개발 짓는다고 하면은 최일선에서 생산 그 공장을 짓는데 뭐 파견돼서 일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인프라 자체가 좀 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좀 근무를 하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 뭐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지만 그 공장이 다 완성이 되고 양산차가 그 나왔을 때 그 만족도는 누구보다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공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은 플랜트 기술의 경우 평일에는 이제 공장이 가동되기에 뭐 주말이나 휴일에 개선 작업 등이 많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범주로 보면 빡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플랜트 기술이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어쩔 수 없이 공장이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설비를 바꾸거나 아니면 라인을 개조를 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라인이 그 멈춘 휴일이나 아니면 명절 뭐 그 휴가 기간 그런데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플랜트 기술 엔지니어라면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해낸다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부심, 긍지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휴일에 못 쉬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거를 없애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대체 휴일이라는 뭐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다른 사람과의 차별은 뭐 절대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들 쉴 때 잠깐 근무한 다음에 이제 그 비수기일 때 휴가를 갔다 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일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이 돌아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공장 근로자들이나 공장이 좀 약간 휴지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작업을 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 이제 플랜트 운영 쪽의 질문입니다. 플랜트 운영 내에서도 직무가 많이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계일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플랜트 운영 부분은 저같이 이제 직접 생산 부분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수가 사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그 플랜트 운영, 그러니까 공장 부분은 각종 그 직무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계신 분들의 전체적인 직무가 소그룹 형식으로 이 안에 다 있고요. 저희 그 직접 생산 부분인 예를 들어서 프레스, 차체, 도장, 그다음에 엔진 변속기 생산 직접 부분이 있고 그 어떤 생산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보점 영역, 그리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생산 관리 영역, 그리고 아까 최동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공장 양산한 품질을 관리하는 그 품질 관리 영역, 그다음에 각종 제반 지원을 하는 지원 기획 부분 등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제가 뭐 간단하게 부부 관계를 얘기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이 플랜트 운영이라는 이런 공장이란 부분은 우리 한 대가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이 영역에서의 그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직무 부분은 오히려 여타 다 어떤 그 본부들보다도 뭐 어떤 그 전공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각종 전공들이 다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플랜트 운영 쪽에서 근무를 좀 해본 그 경험이 있는데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약간 그런 용광로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전공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마 많은 그 여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공장 가면 좀 여직원이 거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박 과장님 실제로 좀 어때요? 그 부분은 사실 플랜트 운영 부분만의 건 아니고요. 사실 현대 자동차라는 조직이 여성 사실 비율이 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여성 인력에 대한 사실 그 필요성도 필요한 게 사실 너무 남성적인 문화들이 많다 보니 어떤 세세하거나 아니면 여성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돼야 되는 부분들에 최근에는 그 여성 사원들이 배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남성적인 문화에서의 어떤 남녀가 같이 그 생활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문화로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제가 뭐 통계 같은 걸 내본 건 아닙니다만 아직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자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 뭐 어떤 전략 지원 파트라든지 이런 쪽에는 여직원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제가 들어온 다음에도 공장 쪽에도 소위 뭐 노무 관리라든지 과거에는 약간 금여의 구역처럼 느껴졌던 곳에도 이미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조금 여학생분들이나 여성 지원자분들이 어떤 그런 데 갔을 때 뭐 유리천장이라든지 이런 차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은 좀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본인이 거기에서 적응만 잘 할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등의 차별적인 시각이나 이런 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도 플랜트 운영 쪽 질문이네요. 울산 공장, 아산 공장, 전주 공장은 서로 역할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공통적인 역할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으로서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하는 부분은 공통적이고요. 울산 공장에서 파생된 공장이 아산 공장과 전주 공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산 공장은 승용차종 소나타와 그랜저가 파생돼서 생산하는 기지가 이제 아산 공장이고요. 상용차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부분들이 파생돼서 생산하는 부분이 전주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용차라 그러면
뭐 포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포터나 그런 것도 전주 공장에서 생산을 하나요? 포터 같은 경우는 그 승상용이라고 그래서 판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울산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주 공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제외한 어떤 더 큰 트럭이라든지 뭐 버스 이런 것들. 예, 맞습니다. 그 밖에서 보시는 어떤 그 트럭 순수하게 보시면 영업용 트럭들, 그다음에 버스들, 그다음에 각종 그 특수 제작 차량들은 전체적으로 전주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품질 쪽입니다. 이건 좀 저도 이제 이 질문을 선별을 하면서 되게 이분은 뭔가 좀 심도 있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깊이 있는 좀 질문이라고 느꼈거든요. 품질에 크게 품질 관리 QC와 품질 보증 QA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호찬 과장님께서 한번. 네, 아까도 이제 소개할 때 잠깐 언급드렸던 거하고 좀 중복은 되는데요. 예, 품질 관리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할 때까지 해서 이제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의 품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담당을 해서 개선을 업무를 하고 있고요. 품질 보증은 이제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로부터 고객 사용 중에 발생하는 그런 품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싱을 해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와 좀 비슷하게 출고 전과 좀 출고 후로 좀 크게 나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긴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단종이 된 차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출고 후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품질 어떤 관리나 이 영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런 이제 차종이 단종되면 품질 관리는 좋아합니다. 담당이 아니라고. 예, 그런 업무는 다 품질 보증에서 담당해서 끝까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책임을 집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른 제조품과 달리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이 있기에 품질 관리 업무가 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자동차 품질 관리가 갖는 특별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가끔씩 업무를 하면서 전자기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저희 업무하고 품질 업무를 특히 이제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많이 다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의 품질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사용 환경 자체가 뭐 스마트폰은 막 극한의 환경에서는 잘 사용 안 하잖아요. 막 뜨거울 때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추웠잖아요. 그때 막 배터리 빨리 방전돼도 혹시 불만 하셨나요? 막 클레임 제기하고 그러지 않으셨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자동차는 또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차량이 주행 중에 갑자기 성능에 문제가 생겨서 뭐 주행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또 인명사고나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다 검증을 해서 양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예로 들었던 스마트폰 뭐 그런 일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하고는 기준이 완전 차이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예로 들면 저희가 이제 신차를 개발할 때 대표적으로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완성차를 평가하는 지역인데요. 뭐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뭐 40도, 50도 올라가는 온도 조건인데요. 거기서 이제 차량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차량에 이상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검증하고 또 스웨덴에는 또 북극 근처에 또 혹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필수적으로 와서 검증을 다 합니다. 영하 뭐 30도, 40도에서도 시동이 잘 걸리는지, 주행에는 이상이 없는지. 네. 그리고 여름에 개발할 때는 또 그런 혹한에 대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또 검증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을 철저하게 다 거쳐서 양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좀 약간 출장 같은 걸 가신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극한의 지역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걸 담당하는 뭐 팀이나 업무를 하는 분은 그런 데를 아는데 아까 저도 제가 미국 출장 얘기를 드렸는데 뭐 다른 문제로
예, 품질 문제로는 또 영국에도 좀 갔다 왔었고요. 나름 또 문명화된 도시도 많이 가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사전 질문까지 다 맞춰봤고요. 이제는 좀 현장에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심플로우로 들어온 질문이 그렇게 좀 많지 않아서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직접 거수를 해서 마이크를 The day 주고 might 나는 come. 그렇게 좀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예, 혹시 오늘 여기 발표자분들 중에 누구든지 좋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누가 퍼스트 펭귄이 되시겠습니까? 아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그 플랜트 기술에 관심이 있는 화학공학과 다니는 김재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플랜트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혹시 그 다른 이제 부서에 비해서 이제 업무 하는 그 연차 수가 조금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수가 적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이제 업무 강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세다 보니까 예. 이제 일을 조금 빨리 그만두고 뭐 이직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4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는 무엇보다도 그 엔지니어라는 마인드를 저희는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근무하면서 그렇게 빨리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직하는 경우가 흔하게 보진 않았어요. 뭐 저희 동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한 90%, 80% 이상 지금 제가 14년 차인데 그렇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외에 뭐 연구소 쪽에 또 뭐 선행생이나 아니면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의왕 쪽 근무하면서도 거의 대부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선배 사원들 봐도 그렇게 뭐 이직을 많이 하거나 힘들어서 이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기술이라 그래서 그게 짧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전략 지원이고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조금 업무 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퇴직 면담 같은 걸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퇴직 면담하는 그런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업무 강도가 또 낮으면 낮은 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나 좀 이런 게 좀 적다 해서 염증을 느끼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특정 분야의 업무 강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결과적으로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또 본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재미를 느끼는지 그런 요인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플랜트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휴일 때도 뭐 근무를 해야 될 때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또 그 반대로 그만큼의 또 자부심을 느끼시며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하기 때문에 뭐 꼭 플랜트 기술만 그렇게 그 연차가 안 되고 막 금방 그만둔다. 이거는 약간은 좀 일반화의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혹시 또 질문 없으실까요? 예, 여기 맨 차쪽. 예, 그리고 질문은 앉아서도 가능하시니까 손만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예비 입사자 이규현입니다. 저는 구매본부팀의 박준현 대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구매 직무가 신차 개발에 처음부터 양산 이후 모든 과정까지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그 사원 이상급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 사원이 구체적으로 구매본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 구매본부는 사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보직자, 그러니까 그룹장 이상 전까지는 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 1년 차에서도 본인이 적극적이기만 하고 본인이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사실 과장급보다도 더 역량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구매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는 제가 알기로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더 연차가 쌓여야 뭐 도면도 내고 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 의지만 있으면
정말 저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을 한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예, 그런 점 감안하시고 이제 입사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여기에 조금 추가로 좀 덧대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사원인데 이런 것까지 시키나?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내 영역 밖일 텐데 이렇게 느낀 그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 차 때부터 한 협력사 한 100분 이상 이거보다 훨씬 컸죠. 그런 자리 빌려서 다 협력사분들 다 이제 뭐 VIP들까지 다 모시고 제가 발표하고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사원이든 아니든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구매본부의 담당자인 거지 사원의 연차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구매본부야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뭐 즉시 전력 투입인가? 뭐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사이사이에 교육의 기회를 분명히 제공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본부가 정말 좋은데 뭐 어떻게 보면 대학생분들이 조금 이제 겁을 내고 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원 투입되자마자 좀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직급에 상관없이 평등한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구매본부에 대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좀만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그건 구매만큼 좋은 직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주 본부 쪽에서 단단히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직급은 직급일 뿐이지 그 직급 가지고 이제 한정을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이제 어떤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시는 것도 내가 사원이라 그래서 사원하게 맞는 어떤 사실 이 종이나 복사해 오거나 아니면 단순한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일에 대한 오너십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본인들의 부담이 좀 따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성취감은 높아지는 게 사실이겠죠. 예. 네, 그럼 또 혹시 다른 질문 없을까요? 예, 맨 앞쪽.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플랜트 운영의 박기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플랜트 운영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플랜트 운영에는 생산 운영과 또 품질 관리, 또 생산 관리, 생산 지원이라는 네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순환 근무 체계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한 부서로 들어가서 그것에 더 전문가로서의 역량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플랜트 운영 부분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최근에 그 정부 뉴스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그 주 52시간 사실 생산 시간에 대한 부분에 근로 시간 그 제약을 둔 부분이 가장 큰 좀 이슈로 지금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대자동차는 어떤 생산량 부분을 그 생산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생산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최대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근로 시간이 많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어떤 법적 노동 시간을 지금 맞추기 위해서 저희 그 플랜트 운영 부분은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전부터도 그 준비를 해왔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은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질문은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저희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저희 그 플랜트 운영 부분에 공장 쪽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트 운영 부분을 지원을 하셔서 사실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배치 면담을 받으실 때 굉장히 폭넓은 그런 오히려 타 부분보다 폭넓은 선택을 그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직무들을 뭐 배치가 됐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하나의 직무에 좀 소속돼서 사실은 제가 어느 부분에 스페셜리스트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제 업무를 추진해 온 사람인데 대부분의 인원들은 사실 제 동기들이야 울산공장이야 10여 명 이상이 됐었는데요. 현재를 보면 울산공장에 남아있는 사실은 인원들이 거의 절반이 안 돼요. 대부분 물론 퇴사한 인원들 한두 명이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인원들은 타 본부라든지 아니면
그 해외 주재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듯이 어떤 플랜트 운영 내에서만의 어떤 직무 교류만 있는 게 아니고 타부분과의 직무 교류들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셔서 어떤 자기한테 맞는 사실 업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저희 이호창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 내에서도 인사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둔 게 이제 사내 공모제라는 제도도 있고 또 그다음에 CDP라 그래서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또 이 그 두 가지에도 많은 인원들이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직원, 예를 들면 이 포지션에 좀 이러이러한 역량과 스킬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공고를 올렸을 때 거기에 공모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정한 심사 기준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인원이라면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약간 사내 공모제 같은 제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CDP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예를 들면 그 회사원들도 똑같이 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겁니다. 저는 울산 공장에서 뭐 의장 50일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앞으로 나의 경력은 좀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전보를 좀 희망을 하고 이렇게 좀 회사에서 경력 개발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한다면 또 인사 쪽에서 그런 걸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포지션에 그분이 또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이동을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장에 갔다고 해서 공장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될 그런 상황은 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본인 어떤 그런 희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최대한 지금 인사 쪽으로도 많이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랜트 운영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사내 업무 협의가 많고 그 의정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생산이 정부가 아니고 완성차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직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의장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키워드로 주로 약간 협의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저희 그 인사 쪽에서 그 실시하는 그 인턴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면 충분한 직무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생산 공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어진 그 최소한의 투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성을 있게 생산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협의 과정들은 그런 이슈들로 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여기 계신 타 부분과의 협의도 있지만 우리 생산 공장 안에 현장하고의 협의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공장 그 현대자동차 공장 규모는 상당히 커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 공장만 해도 한 34,000여 명의 인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각 업무 분야에서 또 만족하는 그 성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종 협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플랜트 기술 쪽하고는 뭐 부부 사이를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협의와 그런 것들도 속에서 저희가 그 자동차 그 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저 뒤에 분의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플랜트 운영 직무에 관심 있는 예비 지원자입니다. 오늘 인기가 너무 좋으신데요? 박기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원자가 회사를 지원할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박기일 과장님께서 신입사원과 같이 일하게 된다면 뭐 어떠한 신입사원과 같이 일하고 싶으신지 뭐 성격이라든지 뭐 실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자동차 자작 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전국 대회에서 뭐 해서 참여도 해봤고요. 직접 자동차 차량 제작도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부분의 그 어떤 그 자동차라는 회사에 사실 그 로망이라든지 어떤 이상을 가지고들 예를 들어서 뭐 꼭 나는 R&D를 해야지, 그다음에 어떤 구매를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예를 들어서 내 성격이 항상 오타쿠처럼 계속 앉아서 게임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활동적인 영역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자기 생활의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동적인 이런 거가 좋아서 사실은 플랜트 쪽을 사실은 지원을 해서 여태까지 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 뭐 질문들 나오겠지만 뭐 구매든 플랜트 기술이든 이쪽 업무 구분만들이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업무 환경이 틀리고 힘든 점이 다를 뿐이지 어떤 대기업 안에서는 충분하게 업무 로드들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그 업무들을 사실은 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저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저희 그 운영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과 사람이 교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훈련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어떤 정해진 그런 어떤 테마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비정형적인 사실 문제 해결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열정만 있으면 사실은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해결 안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맨 앞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좀 들어주셔가지고요. 예,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랜트 기술에 있는 과장님과 구매본부에 있는 대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플랜트 기술 특성상 최적의 공정 라인을 설계하기 위해서 신기술 및 신공법이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설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구매본부에게 뭐 이런 설비를 구매하고 싶은데 이런 점에서 서로의 의견이 좀 상충되는 면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저희는 그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그 투자로 연결돼야 되고 그 투자를 연결하다 보면은 구매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뭐 그 부분은 저희는 그 개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는 그 투자하는 그 프로세스가 그 시스템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 프로세스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뭐 충돌이나 뭐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일의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설비 구매 쪽은 사실 뭐 물론 제가 몸담고 있는 팀이 아니라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설비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내고를 해서 막 이렇게 더 낮은 설비를 해야 되고 이런 행동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관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왜냐면 인볼브 되는 부서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이 많고 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저 맨 뒤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랜트 품질에 관심이 있는 최용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호창 과장님께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저도 산업공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이제 그 플랜트 품질에 관심이 생겼는데 산업공학 특성상 이제 어떤 특정 산업군에 관해서 그 품질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졸업 후 이제 그 산업공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그 플랜트 품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알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플랜트 품질 자체가 이제 운영처럼 각 라인별로 이제 직무에 배치됐는지 아니면 공장별로 이제 총괄적으로 직무에 배치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아마 신입 사원 지원을 하실 때 플랜트의 품질로
따로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원은 하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 플랜트 쪽에 예. 품질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품질 본부 쪽에 약간 해당되는. 네네네. 품질 본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네요. 그럼 아까 질문 다시 한번 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 플랜트 품질의 직무를 지원하면은 이제 막 그 플랜트 운영처럼 라인별로 이제 각 라인별로 품질도 직무가 배치되거나 되는지 아니면 공장에 총괄적으로 공장으로처럼 배치가 되는지 직무가. 신입사원의 어떤 네. 배치적인 부분이네요. 그 품질 본부로 오시면 신입 사원이 일단은 뭐 동기 몇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 소요 팀별로 이제 할당이 되는 겁니다. 가급적 이제 본인의 희망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팀별로 할당이 되고 뭐 이제 그 생산 공장 뭐 라인 이런 건 전혀 별개로 그냥 팀별로 이제 배치가 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제 팀 내에서도 이제 맡은 업무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산업공학 학문이 우리 품질 본부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저희 많이 쓰입니다. 의외로 많이 쓰이고 뭐 특히 이제 저희가 분석 업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품질 뭐 수준이나 품질 실적을 분석할 때 그리고 뭐 현업하면서도 이제 어떤 부품의 품질 수준, 뭐 협력사의 공정 점검을 가서도 이제 공정의 관리 상태나 이런 걸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차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쓰이고요. 네, 여러 부분에서 좀 쓰이는 분야가 많은 게 또 품질 본분 같습니다. 산업공학 쪽은 약간 그 이공계 쪽에 있어서 약간 되게 범용적인 여러 약간 유틸리티 플레이어 같은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 가시든지 산업공학과 쪽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가서 못할 이유는 하등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전공에 얽매이셔서 저희가 만약에 특정 전공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모집 분야에 그 전공명을 다 기재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약간 이공계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플랜트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전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체대 나오신 분도 있고요. 뭐 또 그다음에 무슨 광고학과 나오신 분도 계시고 물론 뭐 그런 분들이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떤 약간 전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갔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아니면 그만큼 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한정돼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장 질문은 어쨌든 저희가 또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또 편하게 2층에서 할 수 있는 그 멘토링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 그 준비한 매뉴팩처링 코너가 이제 종료할 시간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선배 사원님들이 여기 앞에 경청으로 들어와 주신 방청객분들이나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각자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What makes you move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저는 말 그대로 진짜 자부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본부에 대한 자부심. 사실 구매본부 같은 경우에 특정 전공에 한정짓는 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원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정말 자부심 가지시고 이 회사를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 어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그 움직이는 원동력은 가족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 힘든 일도 있고 뭐 지친 일도 있고 굉장히 뭐 많은 다양한 일을 겪는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반겨주는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는 가족 있게 힘을 내서 다시 힘을 내서 출근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앞으로는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되실 건데요. 앞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지금 과정이 과정에 있어서 큰 뭐 기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원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현장 질문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패션이라는 그런 열정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다가서듯이 나의 회사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모두 다 내가 열정을 가진다면 어느 거든 못할 일 없을 거고요. 그런 열정을 표시하면 아마 저희 입사 지원하실 때 그런 면접관님들도 분명히 그분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행사 준비하면서 뭐 좀 많이 부담도 되고 네, 떨리기도 했고 했는데 의외로 또 What makes you move라는 문구를 보면서 제 회사 생활을 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나름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들으셨는데 그 마음의 한가운데서 본능이 이끄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적성이나 원하는 게 뭔지 잘 할 수 있는 건 뭔지 좀 잘 생각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우리 선배사원 네 분의 약간은 수줍은 듯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심이 어려 있는 그 마지막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예, 저도 이제 우리 매뉴팩처링 코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행사를 좀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 서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똑같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좀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무대에 쓴다라는 어떤 이런 부담감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기를 거쳐왔을 때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로 들었던 생각들은 좀 주로 안 좋은 생각들이었습니다. 약간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었죠. 왜 그때 이거 안 했지? 막 그때 어떤 형은 조금 더 그런 거 잘 하라 그랬었는데 내가 그걸 했다 그런다라면 지금 자기소개서에다가 조금 더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도 좀 극복을 했던 게 뭐냐면 그 후회했던 생각에만 그렇게 침전돼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하고서는 거기서 침전돼 있으면 사실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후회하게 했었으니까 최소한 앞으로라도 좀 이런 건 후회하지 않게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 계획으로 옮기는 데에는 못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그렇게 했더니 최소한 지금 와서 그때보단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하면서 한 발짝씩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셨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썩 성에 차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해답을 구하기는커녕 또 고민에 빠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치 나무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나이테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신다 그런다라면 여러 가지 또 생각의 흔적들이 남을 거고요. 그 생각의 흔적들이 결과적으로 면접이라든지 비단 우리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걸 느끼셨고 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서 계속 후회나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그걸 깨고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코너 마치도록 하겠고요. 약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